예, 동작표가 다 작성이 됐으면 그 동작표의 내용을 카르노맵에 옮겨 적어 줍니다. 카르노맵. 카르노맵은 누가 만들었죠? 카르노가 만들었습니다. 카르노가 이걸 왜 만들었죠? 회로를 설계하는데 진리표를 이용해서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출력값이 참인 것만 입력값을 가지고 식을 적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이 너무 복잡하고 중복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려고, 즉 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물론 과정은 우리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뭐 전화기 쓰고 자동차 운전할 때 꼭 자동차의 내부 동작 원리, 전화기의 음성을 데이터로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전달하는 방법, 또 어디를 거쳐, 이것까지 알면 똑똑하지만 꼭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적인 원리는 스킵하고 단순히 방법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맵은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해서 중복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쉽게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간략화하는 법은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불대수를 이용한 대수적인 방법의 간략화, 또 퀸 매크로스키 방식의 도표법이라는 표를 몇 개 놓고 이렇게 넘어 다니면서 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실제로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일반 기업에서 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 카르노맵은 간략화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쓰는데 나쁜 방법 아닙니다. 좀 단점이 있죠. 퀸 매크로스키 방식과 이 카르노 방식은, 퀸 매크로스키 방식은 개수가 적을 때는 식이 복잡하고요. 절차가 좀, 아무리 못해도 표를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를 간략화하더라도. 그렇지만 카르노맵은 입력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2개, 3개, 4개를 따로 간략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이 카르노맵은 입력 변수가 5개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계산이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퀸 매크로스키 방식의 간략화는 하나, 2개, 3개, 4개까지 5개까지는 좀 어려운데 4개나 5개나 5개에서 6개나 6개에서 7개나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워지질 않습니다. 즉 입력 변수가 많은 경우는 퀸 매크로스키 방식이 쉽고, 입력 변수가 적은 경우는 카르노맵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할 때는 하나, 둘, 셋 쉬운 것부터 하는 거고요. 실제 회사나 기업에서는 아니 입력 변수가 4개짜리가 어디 있어요. 4개면 이제, 물론 이제 구성하게 된 16가지 종류의 경우가 발생하지만, 우리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전화를 걸려면 10개의 버튼을 사용하고 기능키까지 하면 15개, 20개가 되잖아요. 또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도 보면 키보드 좌판이 100개가 넘잖아요. 이런 기기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배우는 목적으로, 원리를 학습하는 목적으로 카르노맵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조그만 회로를 만들 땐 상관이 없습니다. 복잡한 거 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카르노맵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죠. 3번째하고 4번째 숫자가 바뀌어 있다는 거. 자세히 보면 이 원리도 인접한 두 숫자를 보게 되면 한 자리가 틀립니다. 요거 보더라도 한 자리가 틀리죠. 얘랑 얘도 한 자리가 틀립니다. 얘랑 얘를 봐도 한 자리가 틀리고요. 얘랑 얘를 봐도 한 자리가 틀리고, 얘랑 얘를 봐도 한 자리가 틀립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A, B 란 식하고 A, B, 바라는 식, 이런 걸 기본 유형을 넣고 이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여기다 대입시킨 거거든요. 이걸로 수식으로 바꾸면 1, 1이 되고요. 이거는 1, 0이 되거든요. 1, 0. 이렇게 됩니다. 참거지 저거 이렇게 적어져. 그래서 요거를 식을 변형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A는 공통사항이니까 B, O와 B, 바가 되죠. 근데 참과 거짓을 O와 연산하면, O와 계산할 줄 알죠? O와 게이트에다가 참하고 거짓을 집어넣으면 출력하고 뭐가 나오죠? 참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A, and 생략되지 참이 되는 거죠. A라는 값하고 참하고 and 연산시키게 되면 결과는 A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A가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카르노맵의 원리고, 또 퀸 매크로스키의 원리입니다. 저 원리에 보면은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한 자리만 틀려야 되는구나. 요거만 틀렸죠. 그래서 모든 숫자를 한 자리씩 틀리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얘하고 얘도 한 자리가 틀리죠. 그래서 요 끝과 끝은 서로 붙어 있는 걸로, 여기는 붙어 있는 걸로 본다. 알고 있죠, 다? 예. 이런 원리에서 작업을 합니다. 카르노맵은 간략화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그룹을 지어줍니다. 묶을 건지 결정을 하고, 묶은 다음에 그 묶여진 걸 식으로 바꾸죠. 그래서 묶는 게 잘 돼야 됩니다. 묶는 요령은 일단 출력값이 참인 게 하나라도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케어에 대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그때 필요하다 없다의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묶은 덩어리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 두 개로 묶는 경우, 이렇게 네 개로 묶는 경우, 8개로 묶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크면 클수록 식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식이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식이 간단하게. 근데 식이 이렇게 나왔지? 아닌데 뭐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 뭐가 생략됐네요.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한번 보세요. 식으로 쓰면은 S, 완전히 틀렸네. 이거.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되죠? S2, S1, S0가 되죠. S2, S1, S0가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4개짜리 요거 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이건 S2, S1바. 요게 되는 거죠. 일단 묶는 요령, 참이 들어있는, 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동키어는 필요하면 갖다 쓰는데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된다. 근데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이 덩어리가 커진다면 X는 무한정 갖다 써도 됩니다. 참,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죠. 묶을 때 묶이는 거에 개수 제한이 있죠. 몇 개를 묶을 수 있죠? 한 개. 간혹 학생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묶어요? 라고 부르는 하나로 묶는 겁니다. 하나가 묶는다는 소리 묶어서 하나의 식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는 하나로 하는 거고 두 개는 두 개로 묶으면 됩니다. 그리고 4개 묶을 수 있습니다. 1개, 2개, 4개, 6개 못 묶습니다. 안 돼요. 8개, 16개, 32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2에 몇 승이냐? 2에 0승이면 하나, 1승이면 둘, 2승이면 4개, 2에 3승이면 8개죠. 2에 4승이면 16개죠. 요걸로만 묶을 수 있습니다. 10개, 12개, 14개 이런 거 못 묶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끼리 이렇게 요거하고 요것도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양쪽 끝은 붙은 걸로 본다고 그랬죠? 알고 있는 사실이자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 하나가 남았어. 이럴 때 어떡하죠? 하나가 요것만 묶는다? 아니에요. 이미 묶여진 거라도 안 묶인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묶은 것도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안 묶인 게 하나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묶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묶은 거 몇 개든지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묶여진 거는 다 이렇게 합으로 엔드로 연산이 되고요. 덩어리끼리는 오화로 묶어줍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을 거라 믿는데 알고 있죠? 이거 실습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랑 설계 과정, 이게 설계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건 간략하죠.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그럼 결과가 틀려지나? 안 틀려지죠. 똑같아요. 답은 나와요. 그럼 뭐하러 하죠? 귀찮게? 이거 하는 목적은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겁니다.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그걸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품을 10개를 써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화를 시켜봤더니 3개만 쓰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 그렇다면 부품 3개만 써서 만들겠죠. 그럼 부품 10개 써서 만든 제품하고 부품을 3개만 써서 만든 제품,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어요? 장사꾼의 입장에서 봅시다. 어느 게 더 장사꾼 입장에서 매력 있는 제품이에요? 3개짜리죠. 동일한 제품이라면. 동일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데 나는 재료를 3개만 넣으면 되고 얘는 10개나 넣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재료 조금 들어가는 걸 써야죠. 동일한 가격이라면. 그럼 재료비가 적어도 이익이 더 많이 남겠죠. 또 이거는 단지 팔 때, 만들 때 문제뿐만 아니라 부품이 10개 들어간 거 고장날 확률하고 부품이 3개 들어간 고장날 확률이, 모든 부품이 고장률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품 3개 들어간 고장이 덜 나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부품의 개수는 최소로 줄이고 결과물 동작이 동일하다면,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회로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 걸 하려고 지금 하는 이 카르노맵 간략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식들을 다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로 설계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작업들이죠. 첫 번째 묶는 거. 묶는 거는 그럭저럭 돼. 근데 식 만드는 게 조금 애매하고, 또 이 식 만드는 요령은 교수님마다 나름대로 좀 다른 방법으로 둘 다를 공부하고 나면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못하니까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한다고 해주시는데 뭐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요령을 익히면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늘 집합관계로 표현하고요. 근데 애들 보니까 둘 관계를 비교 똑같더라. 결론은 그 얘기예요. 집합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고, 나는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속해, 여기에 포함돼, 여기에 포함돼, 여기에 포함돼, 단계별로 다 물어보는데 그냥 그 친구들은 이렇게 보고서 결론은 머릿속에서 이게 포함되나 안 되나, 포함되나, 이거 지금 확인한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틀리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D 플립플랍에 들어가는 요 4개가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고요. 또 이쪽에 Q로 되어 있는 건 출력값에 대한 겁니다. 이 출력값에 대한 거는 요즘 이렇게 막 하니까 다 같은 거가 한 번 쓰고 끝날 거로 생각하는데 이쪽은 아까 우리가 상태 전이도를 그렸을 때 동그라미 그렸죠. 상태에 들어가는 그 값을 만들어내는 그거용 회로입니다. 그 회로를 위해서는 이런 식의 회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Q, 보통 내가 출력값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출력값에 들어가는 이 식들은 내 학번, 숫자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왼쪽에 플립플랍에 이런 값이 들어갔을 때 이 값을 가져다가 이걸 만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출력할 때는 동일한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째 자리에 무슨 글씨, 즉 몇 번째 자리냐는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무슨 글씨는 얘가 만드는 거죠. 무슨 값이냐는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번째 글씨, 이게 무슨 값,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각 회로가 하는 역할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카르노맵 왜 쓴다고 그랬죠? 논리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간략화가 뭐냐? 왜 간단하지? 부품의 개수를 줄여서 논리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부품의 개수를 줄여서. 어떤 간략화 그 소리예요. 다음 거 봅시다. 예. 앞에서 주어진 그 간략화 카르노맵을 통해서 앞에서 주어진 간략화를 통해서 간단한 식이었죠. 카르노맵을 통해서 식을 뽑아냈죠. 그럴 때 그 식으로 하는 일이, 그 식을 뽑은 이유가 뭐야? 회로 만들자는 거잖아. 회로를 만들려고, 회로를 그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식을 갖고 이런 회로를 그립니다. 그런데 순차 회로는 전에 우리가 배웠던 조합 회로랑은 좀 차이가 있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논리회로는 크게 봐서 순차회로와 조합회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합회로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여러분이 학습한 회로가 바로 조합회로거든요. 조합회로는 어떻게 동작하죠? 조합해서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죠.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정되는 구조의 회로를 조합회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정되는 구조의 회로를 조합회로. 오케이? 그리고 순차회로는 입력값과 회로 내부의 상태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정되는 구조 회로를 순차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회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림들 한번 그려준 것 같은데, 조합회로는 이렇게 회로가 있으면 입력값이 들어가면 이 입력값이 동일하거나 같으면 출력값도 늘 같습니다. 반면에 순차회로는 여기에 메모리, 플립플랍스 메모리가 있어서요. 이 값이 여기 저장이 되고요. 이 값이 다시 여기 입력이 돼서 이렇게 출력값이 다시 입력이 되는 되먹임 현상, 즉 피드백 현상을,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내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구조로 동작이 되면 이걸 순차회로라고 합니다. 순차회로. 요 그림만 잘 기억하면 말은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전에는 요 속에 있는 것만 배운 거고요. 지금은 이걸 포함시킨 순차회로, 메모리까지 포함된 상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플립플랍 D에 대한 식 만들었고 Q에 대한 식 만들었죠. 요게 Q에 대한 회로고요. 요게 Q에 대한 회로입니다. 얘가 그 동그라미 속에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얘가 출력되는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메모리는 어디 있어? 예, 메모리는 여기 있죠. 순차회로를 그릴 때 조합회로랑 틀린 점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메모리를 먼저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플립플랍을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D 플립플랍 같으면 이 마이로직 같은 경우는 FDC, T 플립플랍은 FTC, JK 플립플랍이면 FJKC라는 심벌을 갖다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상태 전이도에서 그렸을 때 그때 몇 비트짜리인지, 즉 동그라미 속에 이 숫자가 몇 글자인지에 따라서 플립플랍 케이스 1번, 그러니까 0번, 1번, 2번, 3번, 이건 3비트, 4비트짜리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이런 플립플랍의 입력값은 딱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클락과 클리어 2개밖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클락은 동작, 어떤 회로가 동작시키게 하는 그 구동 신호가 되는 거고, 클리어는 메모리를 초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알고 있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주게 되면 모든 순차 회로는 동작이 됩니다. 물론 다른 값을 더 필요로 하는 회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요거만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들, 보통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D 플립플롭이면 얘를 D1이라고 D 이걸 3이라고 하고 얘를 D2라고 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플립플롭의 이름 뒤에 숫자를 붙여줍니다. 보통 아래가 작은 값, 위가 큰 값을 쓰거든요. 예, 그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출력값을 뽑아서 여기는 Q라고 적혀 있지만 플립플롭이 D면은 D 3번, T 플립플롭은 T 3번 이런 식으로 내가 부여를 합니다. 아니다. SS. 실수. S 3번, S 2번, S 1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T, D는 요 앞에 입력되는 값. 요걸 갖다가 뭐 D 3번, T 플립은 T 3번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야지 요 앞에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쪽 편이.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 그림 그리는 방법이나 구도는 자기 스타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그리기 편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완성이 됐으면 이걸 실행시키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아까 상태 전인데 0, 1, 2, 3, 4 동그라미 속 숫자 그렇게 적었죠. 그러면 0, 1, 2, 3, 4가 이 출력값을 시그널 합치기를 하게 되면 0, 1, 2, 3, 4로 출력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 출력한 거 이게 완성이 됐으면 여기 S321제로를 갖고서 출력값 즉 Q에 있는 식에 보면 다 S로 식이 구성이 돼요. 그걸 갖고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요게 이진수로 표현할 때 네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첫 번째 비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 네 개가 합쳐져서 내가 원하는 학번의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출력값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회로의 전반적인 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플립플롭을 배치하고 클락과 클리어를 완성시킨다. 오케이? 그리고 플립플롭의 입력값을 정리한 식을 갖다가 먼저 플립플롭 입력값을 정의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됐으면 이거 가지고서는 동그라미 속에 숫자가 출력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출력값, 이게 출력값, 이건 플립플롭의 입력값이고요. 출력값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학번을 출력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머릿속에 그리고서 작업을 하면 쉽습니다. 지금 두 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충 감이 잡혔을 거라 생각이 하는데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왜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했는데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잘 동작하지 않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는 거죠. 좀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그린다고 물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쁜 점이죠. 그러면 나중에 또 그리고 브래드보드에다 부품 조립해야 돼? 맞아요. 근데 이런 짓을 왜? 직접 브래드보드에다 부품 꽂아 조립하다가 잘못 동작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부품 안 사와도 되고 부품 조립 안 해도 되잖아. 그리는 것보단 그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슨 동작을 하는지 내가 의도한 건 내 학번이 출력되길 바랬는데 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터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여기 좀 지나가서 앞이 안 보이는데 클리어 단자는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이게 뭐죠? 리셋 버튼이에요. 한번 딱 눌러서 얘 값을 다 0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약간 여기 끝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했나 내가?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클락은 회로가 동작하는 거거든요. 저게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띡. 게임을 할 때도 버튼을 눌러줘야지 내 캐릭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락에 의해서 모든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클리어 단자는 처음에만 한 번 이렇게 신호가 한 번 발생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시키게 되는 건데요. 이 중에 보면은 Q의 값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작업을 하게 되면 S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있을 겁니다. 이 S의 값을 S3부터 0까지 들어가요. 이걸 상태값이라고 정의해 줍시다. 즉 플립플롭에서 출력되는 값이거든요. 이건 상태값. 여러분 상태값이라고 정의해 주고요. X3부터 0까지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름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거든요. 내가 아마 대부분 X로 지정하도록 랩시트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할 때 방법은 일단은 상태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상태값이 안 맞으면 이름은 X의 값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상태에 정의된 동그라미 그리고 전위선으로 이 동그라미 숫자가 안 맞으면 전위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상태값이 틀리면 당연히 그 다음 자기 학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태값이 먼저 맞아야 된다 이 소리고요.
또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상태값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011, 즉 3이 나와야 되는데 실행을 시켰더니 이게 2가 나와. 2가. 그럴 때는 2를 이진수로 써봐요. 0010이죠.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왔어요. 어디가 틀린 거죠? 이 자리가 틀렸죠. 맨 아랫자리. 이럴 때 이거면은 그러면 이게 상태값이라고 하면은 0번째 플립플랍이 잘못된 겁니다. 요 비트수 0번째. 요게 0번 비트, 0번 플립플랍, 1번 플립플랍, 2번 플립플랍, 3번 플립플랍이거든요. 그리고 상태값은 잘 나오는데 내 학번이 출력한 자리에서 값이 잘못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3이 나와 2가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왔다. 그럼 요 자리가 틀린 거죠. 이럴 때는 X0번을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켰는데 그 결과값이 잘못 나오면 원래 나와야 되는 값을 이진수로 바꿔놓고 또 출력된 값을 이진수로 비교해서 몇 번째 비트가 틀렸는지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잘못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요령은 먼저 회로가 잘 그려졌는지 확인합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카르노맵에서 나온 간략화 있죠. 간략화된 식, 그 식과 회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게 맞으면 카르노맵으로 식을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틀린 경우 알잖아요. 자주 틀리는 거. 그래서 내가 묶은 대로 잘 이게 지금 식이 나왔는지 보는 거죠. 그것도 맞는다고 그러면 동작표에서 카르노맵에 제대로 옮겼는지 봅니다. 잘 옮겼는지. 거기 그 중에 아마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맞았어. 그러면 현 상태와 다음 상태를 보고 우리가 플립플랍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결정했죠. 즉 플립플랍의 입력값을 정의했잖아요. 이 플립플랍의 입력값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끝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 상태 전이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상태 전이도는 보면 대부분 거의 실수를 하질 않습니다. 거기서 자주 실수한 게 나올 만한 거는 동그라미 속에 숫자가 동일한 숫자를 적었을 때, 동그라미 속에 동일한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럼 루핑, 맴도입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속의 숫자는 절대 동일한 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잡아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오류가 발생된 경우 그 오류의 원인을 찾는 방법,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회로는 잘 그렸는지, 식은 잘 만들었는지, 잘 묶었는지, 또 동작표에서 잘 옮겨 적었는지, 또 동작표는 잘 작성했는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방법을 한 단계 안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작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각 플립플랍, 요즘 구분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플립플랍에서 나온 출력값은 이렇게 S라고 해서 요거를 상태값이라고 해서 시그널 합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맞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 내 학번이 제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상태값.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럴 땐 제일 먼저 메모리를 배치하고 클락과 클리어를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플립플랍에 나온 카르노멜을 간략화하는 플립플랍의 식으로 이 회로를 그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건 이제 화면을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앞은 있다고 치고요. 요건 출력값이거든요. 아마 여러분한테 내가 X라는 값으로 다 줬을 겁니다. X3210에서 이 값으로 내 학번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태값이 맞을 때만 유효합니다. 상태값이 틀리면 이건 100% 틀리게 나옵니다. 100% 틀리게 나옵니다. 100%? 10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력 값으로 하고요. 요 회로는 만약 내가 과제로 T 플립플랍을 작성해라 또는 JK T 플립플랍으로 작성해라 또는 JK 플립플랍 작성을 했을 때 요 회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편법이고 여러분한테 그 팁을 준다 그러면 한번 그려놓은 게 있으면 T 플립플랍에서 이걸 썼잖아. 그리고 JK 플립플랍에서 또 하고 싶죠. 그럼 요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 팁도 알고 있으면 아주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학번을 출력하는 순차 회로의 설계 방법을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가 나서 동영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여러분이 체험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 회로 설계하는 과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말 과제, 기말 평가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본인 학번을 출력하는 순차회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했죠? 정리하자면
뭘 할 건지 결정을 했죠. 그래서 내가 학번 출력할 건지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괜찮네. 전화번호 출력할 건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 전이도를 그렸습니다. 상태 전이표는 안 그려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태 전이도를 작성하고 그걸 이용해서 동작표를 작성을 했죠. 여기표, 동작표 같은 의미를 씁니다. 이거의 특징은 플립플랍의 값이 출력값을 뭐를 내기 위해 플립플랍의 출력값을 알고 있을 때 그 값을 내기 위한 입력값을 정리한 표를 이야기합니다. 플립플랍의 입력값을 정리한 표를 여기표로 한다. 기억해줘요. 그리고 이 여기표, 즉 동작표가 다 작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카르노맵에 옮겨서 간략화를 수행을 합니다. 간략화 왜 하죠? 논리식을 간단하게 해서 부품의 개수를 줄이려고 라고 해야 됩니다. 논리식을 간단하게 해서 부품의 개수를 줄이려고. 시뮬레이션을 왜 하죠? 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회로를 구성해서 그 동작을 검증하려면 시간과 돈, 앞에만 꼭 적으라고 그랬어요. 부품을 직접 사서 조립해서 그 동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한데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말 들어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짜로 그려서 가짜로 회로를 구성해서 그 동작하는 방법, 동작을 검증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말평가할 때 꼭 손으로 쓸 수 있는 기회 주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학습 때 봤습니다. 스케줄로 확인하고 학번 출력하는 것까지 잘 해주기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말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따라와 줄 거라 믿고 있고요. 이 학습 내용 꼭 반복을 통해서 익히고요. 물론 여러분이 학기가 지나고 학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라고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진하게 한번 달려놓고 나면 설계 과정은 다소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한테 유수봉한테 순차로 설계 방법을 배웠던 거 플립플랍을 놓으면서 본인 학번을 출력하려고 지지고 복 같은 사실 이거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배워놓고 그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회로 설계해야 되는데 순차 회로 설계해 본 적 있어 물어보면 조용히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 되겠죠. 아니면 나한테 연락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옛날 자료를 책을 열어보거나 메일로 제출하잖아요.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걸 살짝 열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은 유능한 능력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반복을 통해서 숙달되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기말고사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출력값은 다소 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 잘 익히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